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양측의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백악관은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은 전국 광역시도부터 시군구, 읍면동까지 전면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사안은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오후부터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또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세력 간 충돌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FP 통신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달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8,5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가 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친 팔레스타인 주민 치료를 위해 이집트로 가는 라파 국경 검문소가 개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라파 검문소로 가자지구와 연결된 이집트 정부가 부상자 81명의 입국을 허용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라파 검문소에서 45km 떨어진 이집트의 엘 아리시의 병원 관계자는 의료팀이 환자 검진을 위해 검문소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쟁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온 장관들은 하마스와 푸틴이 승리하게 둘 수 없다며 두 나라 지원 예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방청객에서 항의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Save the children of Gaza! Ceasefire now! Where is your pride, America? 손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한 시위대는 한 명이 끌려나가면 또 한 명이 일어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3,500 kids dead. Come on, I'm an army colonel, I'm a former diplomat, I resigned on that war in Iraq that you talked about. 회의 초반 멈췄다 재개하기를 반복한 미 상원 예산 청문회에서 장관들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연계한 패키지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 처리하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f we start to peel off pieces of this package, they'll see that. They'll understand that we are playing whack-a-mole. If we don't support Ukraine, then Putin wins. But Putin will not stop in Ukraine. 국방부는 중동 지역에 미군 300명을 추가 파병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확한 파병 지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억제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that they are intended to support regional deterrence efforts and further bolster U.S. force protection capabilities. 백악관은 정식 휴전 가능성에 거리를 두면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일시적 교전 중단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할지 분명해야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서 신뢰할 만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3일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후 그 지역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은 미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정식 휴전에는 반대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일시적 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대국민 포럼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수 지역 의료 지원책을 강화해 의료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따라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내년 입시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간호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19년도부터 해마다 700명씩 늘려와 2023학년도 정원은 전국 198개 대학교 2만 3천여 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에 최소 1,000명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확한 증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 마련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통장. 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지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저축 출시 전 공공과 민영주택 하나만 선택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20대였던 A씨는 공공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며 또래보다 일찍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느덧 16년, 200회 가까이 돈을 넣고 있지만 서울의 공공분양은 가뭄에 콩나는 격이라 정작 통장 써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에 그 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벽차별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공공분양이 자주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을 넣어보자니 확인해보니까 민간으로 전환되고 나면 공공은 다시 넣을 수 없다고 하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 종합저축이 출시된 건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공공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기존 청약통장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 통장으론 공공주택 청약을 들 수 없고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니 기존 가입자들로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자니 지금껏 쌓아온 청약 가점을 사실상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불만 속에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40만 명이 넘습니다. 청약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점이 60점대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오래된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청약저축이 10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 이상, 즉 4인 가족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에 애쓰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와 전세 사기 대책 합동 브리핑에 나섭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꿈을 빼앗은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왔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 시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왔습니다. 검찰, 경찰, 국토부 협업으로 3차에 걸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유관기관 간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 7곳의 검경 한라인을 구축하여 수사 공판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전세 사기의 범죄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모녀 사건을 15개월에 걸쳐서 수사했지만 구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4개월 만에 수사하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 사기 전담 검사가 기소와 수사,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했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극 대응해서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전세 사기의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 공판 활동을 통해서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주범은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 사기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을 받게 했습니다. 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특경법이라고 하죠. 개정 전 단계인 현재는 15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수의 조직적 범죄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했고 전세 사기 피해 재산으로 매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의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 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했고 법무부에서 직접 전세 사기 등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자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10월까지 법률 상담 1,576건, 소송 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법 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의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세 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피해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서 은닉한 피해 재산의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수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합동대책 발표 듣고 왔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기한 없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또 수사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고 이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컨설팅 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법을 통해서 법률 상담 지원을 포함해서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화한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을 놓고서 여야가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김포시 주민의 요구사안이라면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다른 경기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른바 메가시티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메가시티를 주장해왔다면서 행정체제 전면 개편을 여당에 역제안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어제는요,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적이라며 지역 갈등을 촉발하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과는 별도로 행정 대개혁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행정체계 개편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는 다른 사안이라면서 메가도시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면서 맞받았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우려된다 이쪽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이 던지는 방식이 절차적으로 문제이고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광역 시도구,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이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로 그 제안을 했는지 검토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이제 서울 편입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추진, 지금 총선 5개월 앞두고 여당이 공식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메가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에서는요, 이게 이제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라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 다 이해득실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정체제를 다 한번 개편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려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3단계 행정체제 시스템이잖아요. 광역, 시도, 그다음에 시, 동 이런 체제인데 읍면동,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갑자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이건 굉장히 너무 불쑥 뜬금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의 입장은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제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쑥 마치 이제 수도권 위기론을 국민의힘이 그동안 염려를 했었는데 불쑥 이걸 들고 나와서 마치 떴다방처럼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2의 판교가 될 수도 있다. 잘 되면. 이런 얘기했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 굉장히 심하고 특히 서울 과밀화 현상 심하고 그다음에 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소멸화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쏠림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근본적인 큰 틀 안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차분히 해야 될 문제이지 갑자기 김포의 그 교통 문제 심각한데 그래? 그럼 서울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었고요.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주민들의 요구 사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민들 요구를 듣고서 의원 입법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들 하시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메가시티 서울로 지금 확대돼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 남북도에 대한 추진을 진행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포시는 경기 북도도 남도도 갈 수 없는 굉장히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부터 사실 그 김병수 시장이 이런 구성들을 저랑 직접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실만 전 의원은 이제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홍철호 전 의원께서도 이런 구상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 논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번 그 교통 지옥철이라고 하는 그 김포 골드라인 통해서 굉장히 50만 정도 되는 김포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거의 85% 정도가 생활권이 서울인 이분들에 대한 불편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조금 확대돼 갔고요. 그렇다면요. 지금 김포시에 민주당 의원이 2명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내부적으로 그 김포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본인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논의를 끊임없이 서울시랑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확대되는 논의 속에서 아마 그 부분들도 구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홍익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대개편 논의도 그렇고 또 메가시티 서울 논의도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번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때도
수도권 대도시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것이 무슨 총선을 앞두고 네. 기획형으로 저희가 했다라는 주장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예. 어쨌든 시민들의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어떤 것을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네.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민 의견 수렴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역술인 천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어떤 내용입니까? 역술인 천공.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천공이 과거 강의를 통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뭐 합쳐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뭔가 그야말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뭔가 모종의 그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장이 맞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다 떠나서도 이런 식의 김포의 서울 편입 이렇게 뜬금포 불쑥 던지는 이런 정책은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뭐 일어나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충청권도 그 KTX 타면 금방이거든요. 생활권 행정구역 다 거의 일어나 돼 있어요. 다 어떻게 할 건가? 전 국토의 서울화를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잖아요. 김포와 서울시 사이에 고양시가 있거든요. 고양, 구리, 하남, 과천, 광명. 다 원하면 다 서울 포함시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김포는 과거부터 해온 얘기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그 시도들도 전부 다 그럼 들어와라 시들도 서울시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뭐 베드타운만 해도 11개 도시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막 엄청난 지금 구상 묘책인 것처럼 툭 던졌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할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요. 우리가 일단 화두가 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할 지금 필요가 이게 있다. 무슨 졸속으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총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다만 이것을 저는 홍익표 대표가 말씀하신 행정구역 대개편에 대한 논의도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60년대 만들어진 이 행정구역의 체제를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저는 같이 투트랙으로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투트랙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다만 이것이 뭐 천공이 뒤에서 조작을 해갖고 했다든지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음모설에 가까운 요즘에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믿겠습니까? 그럼 김포시장이 천공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의논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게 지금의 이 위성도시들에 있는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그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대강의를 통해서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 간의 어떤 논의가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 과정.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여러 가지 좀 교통난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적인 어떤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시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저는 양쪽의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서울이 해양 도시로서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양을 접하고 있잖아요, 김포가.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은 추진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어떤 김포를 특정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이런 관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홍익표 대표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요. 여태껏 아무 얘기 안 나왔는데 강서 보궐선거 지고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하니까 갑자기 이런 카드를 툭 던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중차
원시화대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김포는 서울로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인가 싶고요. 특히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으면 국비가 70% 지원되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서울은 40%거든요. 지원하는 게 김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양해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철도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돼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자꾸 이제 총선의 유불리 쪽으로 자꾸 가면서 민주당이 반대 논리로 서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같이 논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서울 편입 이슈 이게 신호탄이 될 것이고 뭐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고 바로 저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긴장해야 한다. 여러 대책이 나올 것 같다. 5개, 6개 카드 더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부터 논의가 됐던 그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어제 있었죠? 여야가 엇갈린 평가가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 아니냐, 매우 실망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윤 대통령 시정연설 하기 위해서 국회 찾아서 이재명 대표 만났고요. 악수도 3차례 했고 서로 사실상 첫 소통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비판을 한 겁니다. 먼저 어제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소통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작년에 시정연설을 사실 이재명 대표 포함한 민주당이 보이콧했잖아요. 그동안 쭉 국회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까지도 걷어차버렸는데 어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야당이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해주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강서 보궐 이후로 분명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야당이 바꿔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이제 태도를 바꿔 나가니까 의심스럽다. 저게 하나의 쇼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좀 지켜보고요. 일단은 바뀐 태도에 대해서 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어쨌든 그 시정연설의 내용도 그동안 뭐 이념 논쟁하지 말고 민생을 얘기하라고 주장했던 게 야당이잖아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념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거 충실하게 그 이야기를 또 도와달라는 어떤 손짓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야당께서도 그냥 저렇게 악수를 청하면 외면하지 말고 좀 받아주시고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그런 스탠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야당이 다소 뭐 긴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진심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하겠다는 그 민생 정치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물가 그리고 경제 이런 살리는데 저는 올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정부 비판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직접 호명하기도 했고요. 김정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장면을? 뭐 사실은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전 정부 탓 안 하고 무슨 공산 전체주의 이념 얘기 이런 거 안 한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그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끝까지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쉽게 잘 안 변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선은 형식적인 변화는 조금 보였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진실되게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는 말씀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야당 대표 먼저 호명하고 이런 부분들도 막 노력한 흔적이죠, 사실은. 네. 절대로 대통령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단식 때 몸도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괜찮으시냐 물으면서 한번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왜 못할까? 그걸 왜 못할까요? 1년 반 동안 야당 대표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관저로도 모시겠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랬죠. 앞으로 조금 실질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하긴 했지만 여야 모두 그 상임위원장단하고 오찬을 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과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동들을 갑자기 급변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까 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재명 대표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만두시라고 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적극적 지지자들,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 박수 치고 환호할 일이겠죠. 김용민 의원의 행동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지지층들, 개딸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기정연설 관련돼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에 좀 못 미치고 오히려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좀 수용이 되는 건가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셨을 테니 그런 느낌 하에서 뭐 흔쾌히 악수하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겠죠. 김용민 의원이었죠. 어제 대통령의 악수를 청하고 받으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이제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우 의원이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은 그렇다고 뭐 잘하셨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유정 의원. 아무 말 안 하고 악수만 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평가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몇 차례 이제 일어나서 악수를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냥 뭐 악수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실제로 그렇게 의원들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옆에서는 이제 못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SNS에 올려서 알려지게 됐는데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나 보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내려가겠습니까? 그만큼 또 민의를 전달하는 한 통로로서 뭐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들리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뭐 김용민 의원이 저런 얘기 안 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개딸들에게 뭔가 이뻐 보이려고 이원우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표현을 SNS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쓴 자체가 사실 좀 무례하고 저는 좀 질이 나쁘다. 이게 어쨌든 민의의 전당이고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선거하거나 주민 만날 때 손 내밀 때 면전에 대고 욕하거나 뿌리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를 굳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건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표현하는 것이 맞지.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믿기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이요. 비윤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요. 이뇨한 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만나달라라고 구애 손짓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냉랭한 모습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좀 만나서 듣고 싶다. 이 당을 만드는 데 큰 공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 저를 좀 가르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도 2시간 동안 만나셨다면서요?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에요. 이견과 의견 가진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전혀 없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보고 야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라. 안 하면 네가 속 좁은 놈. 그리고 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사고 당사자도 아닌데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다 이러고 있고 네가 그런 당대표를 지냈던 인물인데 당을 위해 가지고 네가 통 크게 지들이 통 크게 마음 먹고 살지만 왜 남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이게 2차 가야지 뭡니까 이게?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좀 포용해야 한다라는 당내 의견도 많잖아요. 네네. 오신환 의원도 그런 입장이시고요. 네.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일단 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기조가 있으니까 우리 당이 먼저 선행해서 바뀌면 일단은 그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굉장히 그간의 어떤 그 윤리위원회에서 예. 당 대표의 비민주적인 어떤 당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 당 대표를 징계했던 부분들은 저도 초지일관 저는 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혁신위에서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의 방향에서 그 다음에 변화로 가자라고 한 것은 예. 정치권 전체가 지금과 같이 여야가 그냥 진영에서 맨 싸움박질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으로 가려면 우리 당내 통합이 우선돼야 된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내부의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뭐 바깥을 지금 쳐다볼 겨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대사면이라는 것 용어에 대해서 조금 불쾌했던 측면이 있나 본데 그거는 저희 이제 당의 윤리위원회 당규 규정에 보면 제30조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징계 취소 또는 징계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법률적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차용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대사면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당의 절차에 의해서 당 지도부가 또 판단할 겁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권한이다.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그것을 안으로 채택해서 지도부에게 권고한 것이니까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유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당무 개입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직접 건의하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입장이에요, 보니까. 네네. 뭐 어느 절차나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의 혁신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지금까지 혁신위가 제대로 된 성공한 혁신위가 안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비대위처럼 의사결정을 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당의 지도부에게 혁신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지도부가 받아들여서 또 실천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았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바꿔내라라고 하는 주장은 저희가 사실은 좀 버거운 주장이고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말잔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민의 민심 또 그리고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먼저 바뀌고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과정 이것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틀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들은 좀 뒷전으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다음에 농담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김기현, 주호영 같은 영남 중진들 뭐 험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 나오니까 오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징계 해제 내일 뭐 아침에 그 안건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쓴소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자란 사람인데 당장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 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혁신위가. 혁신위가 발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강서 보궐선거 지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영남 중진들이 험지로 안 나가서 졌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징계를 안 풀어서 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쓴소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혁신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인유한 혁신위는 날 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세요. 김희정 의원님 너무 좋아하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당정 관계를 새롭게 이게 비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에도 거침없이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이 먼저 선행해서 바뀌어 나가면서 그것을 관계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좀 예, 고깝게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예. 이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뭐 이게 제한전 시간이지만 저는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네. 나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좀 진정성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네. 고가운 건 아니고요. 예. 초반에 딱 구성이 됐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정확하게 쓴소리를 못하면 향후 이제 한 50여일 남았는데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한 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만 예. 분출시키고 결국에는 조정도 안 되고 성과도 안 내는 그런 혁신위기를 우리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뭐 거침없이 당대표와도 이야기하고 대통령에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언제쯤 그런 이야기를 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를 우리 찍어야지. 대통령이 옆으로 가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원래 방송을 저렇게 만들어. 아니 원래 저렇게 해서 하거든. 너무 빨리 먹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따가 시정 연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회복세 너무 힘을 받고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여러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통화 시황도 매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 나고 (11월에)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초가을처럼 온화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여전히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9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서부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17도, 대전이 15도, 대구가 12도, 부산은 1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전도 25도, 대구는 26도, 울산도 26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